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름 없는 두려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곳에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몇 년 전, 한 가족이 낚시를 하러 갔던 그곳. 그 호수는 평범한 곳처럼 보였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그들이 밤에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아직도 그 누구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까? 아니면 그 이상, 무엇인가 더 깊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밤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밤에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호수에서 발생한 일들은 과연 사실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8년 전, 청단 예산으로 장례식장을 다녀간 아가씨는 우연히 살목지 저수지를 경유하는 길로 살인고 갔다. 평소 납치를 즐기던 그는 자동차 트렁크에 한 잔 납치 장비를 싣고 다녔었다. 전날 장례식장에서 밤을 샌 탓에 졸음이 몰려왔고 막힌 좁은 낚시통 길을 발견한 그는 들어가선 안 될 크기 살목지 저수지로 들어가고 말았다. 길과 저수지가 만나는 포인트에 의자를 두고 낚싯대를 펼친 그는 떡감을 바늘에 퍼나 저수지에 담가놓고 월첨을 기다렸다. 오후 6시, 이감도 하지 않는 찌를 가라고냐. 그는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해는 빠르게 질무고 있었고 그가 자리 잡은 살모락지에도 깊은 어둠이 찾아왔다. 아직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는 야간 기물을 꺼내 찌에 걸고 다시 한번 저수지를 향해 낚싯대를 건뒀다. 적막한 저수지에는 흙바늘 소리 나는 기어오고 있었다. 한무슨에도 간낚시를 즐기던 그가 찌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새까만 저수지 불에 떠있던 야간 퀸이다. 쇠직한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번개같이 빠른 속도로 낚싯대를 들어올렸다. 찌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양을 보며 그는 월천이 찐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묵직함에 전해지던 손맛은 이내 사라져버렸고 그의 낚싯대 반대 발린 빨간 자마 하나가 힘없이 끌려왔다. 그는 냉산을 비쳐 빨간 자마는 임신이 바라고 왔다. 초등학생이 신을 만난 작은 사이즈의 장화였다. 보기를 난다고 부지런히 나와 질이 좋게. 그는 장화에서 바늘을 빼내고는 장화를 등 뒤에 습속으로 던져버렸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아내가 걸어온 연장자나였다. 그는 핸드폰을 안고 앞으로 돌아 아내의 전화를 받았다. 이제 출발할 거야. 빨리 안 나고 뭐해. 아이씨 제 거라니까. 근데 어디길래 그렇게 깜깜해? 설마 또 낚시 간 거야? 고기려란 말이 달라고? 갈갈이자만 하나 건졌어? 따뜻한 장화? 남장 토마스 그의 아내는 거두컨컨한 그의 등 뒤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뒤에 있는 여자가 신고 있는 저 장화? 취소자예? 아내의 말에 그는 고개를 돌려 등 뒤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는 아이는커녕 아무도 보이질 않았다. 그는 싱겁게 웃으며 아내에게 말했다. 왜 너무 무슨해?
아까부터 너 혼자나 취했는데? 하지만 연장 통화 속의 아내는 여전히 그의 둔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 취했잖아. 하여간 장하시는 여자애 감도나? 그는 아내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아내로부터 계속 전화가 걸려왔지만 그는 나시띠를 다시 저수지에 담그며 아내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때 그의 발밑에서 찰랑거리는 저수지에 빨간 장화가 둥둥 떠올랐다. 아까 건너 번졌었는데. 장화가 신경 쓰였던 그는 장화를 건지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런데 장화는 그가 손을 뻗을수록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깊은 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장화에 홀리기라도 한 걸까? 그는 점점 깊은 물속으로 흘러가는 장화를 따라 저수지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발목까지 찼던 물이 무릎과 허벅지까지 차올랐고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저수지의 물은 그의 목 아래까지 차올랐다. 하나, 물이 입안으로 들어오고 나서야 그는 깊은 물속에서 정신을 차렸다. 손맛과도 닿을 것 같은 거기에 장화가 빙둥 떠 있었지만 그는 물속에서 까치발로 겨우 걷히며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 그때 장화가 물속으로 풍덩 들어가며 검고 긴 머리가 은두까지 덮인 여자아이가 물속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공포에 지나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그에게 여자아이는 얼굴만 내민 채 소름 끼치는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조금만 더 왔으면 같이 놀 수 있었는데. 그는 필사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며 저수지에서 빠져나왔다. 뿔뻑 젖은 몸을 많이 틈다 없이 그는 냉턴을 들어 저수지를 향해 비쳤다. 여자아이는 군대 한 데 없이 빨간 장화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가 떠오르기를 반복하며 마치 사람이 물속에서 싣고 있는 것처럼 비리자리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창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랐다 시동을 걸자 헤드라이트가 펼치며 새카만 저수지를 비쳤다. 그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자동차 문을 서둘러 잠갔다. 흥분해지는 눈으로 그가 가라고 보이는 건 저수지에서 걸어나오고 있는 빨간 장화를 신은 여자아이였다. 아이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한쪽 가리나 빨간 장화를 신고 있었다. 그는 발발 떨리는 손으로 자동차를 후진시켜 서둘러 차를 출발시켰다. 집안은 여전히 새카만 어둠틈이었고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한참을 달린 후에야 그는 드문드문 차량들이 지나가는 일반도로로 진입할 수 있었다. 그때 아내로부터 자신이 병상 전화가 걸려왔다. 지는 아무 일도 없는 척 아내의 전화를 받았다. 그래. 지구 올라가고 있어. 애도 같이 오는 거야? 근데 쟤는 누구야? 그는 자동차를 갓길에 세우고 덜덜 떨리는 눈동자로 자동차 뒷좌석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 빨간 장화를 신은 여자아이가 앉아 소름 끼치는 얼굴로 웃고 있었다. 그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도망치듯 차에서 내렸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컴컴한 교복을 그는 필사적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오감 사람도 없는 어두컴컴한 도로 한가운데 서자 그는 숨을 한땀 뛰며 자신이 달려온 길에 돌아보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처벅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눈을 비비며 어둠 속에서 소리나 들려오는 곳을 또렷이 바라보았다. 처벅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빨간 자마를 신은 여자아이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다. 여자아이는 한쪽 다리나 빨간 장화를 신은 채 지게한 모습으로 휘동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도로 한가운데 털썩 쥐자앉은 그를 보며 여자아이는 소름 끼치는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일으켜 어두운 도로를 또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터벅거리나 쫓아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한참을 달린 그는 택시를 타고 겨우 집까지 갈 수 있었다. 그날 밤 그에게 전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내는 평소 잘하고 지내던 부당을 찾아왔다. 부당은 그와 아내를 데리고 탈옥지 저수지를 발시켜받아 기단에서 사온 빨간 정화를 저수지 앞에서 불을 펴었다. 발일 넋을 기리며 부단이 저수지 앞에 천두절을 올리고 있는데 빨간 장화가 급이고 따물라 불의 흐름과 상관없이 저수지 한가운데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빨간 장화는 한참은 도리에 떠서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이내 지금 저수지 물속으로 빨려들어갔다. 가거지난 두단이 알려진 대로 3년 동안 2년에 딱 하루 빨간 장화를 신은 여자아이를 만났던 그날 살막시 저수지를 찾아가 시단에서 산 빨간 장화를 불에 태웠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전 때문에 살목지 저수지를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날 살목지 저수지에서 아버지를 찾아왔던 여자아이는 빨간 장화 한 장을 찾고 있던 가이아 원흉이었던 것 같다. 이판 8년 심화 바다낚시에 푹 빠져있던 그는 소환해진 아내와의 관계를 풀기 위해 방에 있는 조그만 풀비냐를 예약했다. 다른 풀비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인데도 예약이 가능했던 것이 찜찜했지만 그는 이곳이라면 아내도 좋아하고 자신도 낚시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다. 여행에 들뜬 아내와 함께 땀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나 그분은 노차량만의 시간의 지분을 낭깃하고 있었다. 고속도로를 벗어난 차는 비포단 도로와 산길을 달려 목적지인 풀비냐 주차장에 도착했다. 매길이 동이 독차를 잇는 풀비냐였지만 이상한 비도로 주차된 차는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끌밀라 바로 앞에는 넓은 바닷가와 갯바위가 펼쳐져 있었고 난파는 벌써부터 낯을 생각에 들떠갔다. 독초를 쓸 수 있는 풀비냐 위치는 리빙능간이었고 뒤치는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테라스와 수영장을 갖추고 있었다. 도차랑만의 여행에 들뜬 아내와 달리 그는 뒤친의 테라스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나 낚시를 할 수 있을 만한 폰트를 찾고 있었다. 마침 그의 눈에 테라스 직딱 바로 밑에 있는 갯바위가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곳에는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바람에다 붙이고 있었다. 금부가 붙어 있는 푸빌라 바로 아래에 그것도 백화는 바위 길미로 선홍색의 피색깔이 보이는 것도 같았다. 그는 그제서야 왜 이곳이 지타된 타가 하나도 없었는지, 왜 다른 푸빌라보다 가격이 저렴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죽은 건가? 그는 테라스에서 목을 징긋대고는 직벽 안에 펼쳐진 아찔한 뒷다리들을 내려다봤다. 아파트 입침 높이 정도였지만 평탄한 바닥이 아닌 날카로운 갯강에 떨어진다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장소였다. 찝찝했지만 그는 모처럼 많은 여행이 들뜬 아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시크일 3시 반아. 저녁을 먹고 와인까지 마신 아내는 여인이 주는 설림과 분위기에 취해갔다. 어느덧 나네바다와 그 길이 북부 있는 푸비나의 동 깊은 어둠이 찾아오고 있었다. 아내는 서둘러 준비해온 수영복으로 갈아입더니 그의 손을 이끌고 2층 뒤의 수영장으로 향했다. 수영장에서도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나네바다를 보나 아내가 수영에 푹 빠져있는 동안 그는 조심스럽게 낚시 장비를 챙겼다. 여전히 찝찝한 마음을 거둘 수는 없었지만 아내까지 먼 길을 달려온 그는 갯바위선의 낚시를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다. 빗바위로 내려가는 계단은 펜션 주인이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화사했다. 한 달씩 내긴 뒷때마다 삐그덕거리는 기둥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좁고 위험한 계단을 기어코 내려가 폴리스 라인은 손으로 걷어내고 미끄러운 갯바위 위에 도착했다. 서둘러 낚싯대를 세팅하고 바다를 향해 미끼나 걸린 바늘을 던진 그는 무심코 자신이 서 있던 푸빌라 테라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수영을 하고 있던 아내가 테라스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상했던 거야. 아내의 머리카락이 하나도 젖어있지 않았고 어느새 수영복이 아닌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미안한 마음에 아내를 향해 손을 번쩍 들어 흔들었다. 몇 번은 흔들어봤지만 아내는 그저 테라스에 서서 갯바위에 있는 그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시간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수영장을 비추고 있는 은은한 주낙만이 바로 옆 테라스까지 밝히고 있었다. 한 마리만 잡고 올라갈게. 그가 말을 건네놨지만 아내는 여전히 테라스에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낚싯대가 인도치며 무한한 방울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낚싯대를 들어올리고 묵직한 일에 힘겹다 안았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묵직한 손맛에 그는 테라스에 서 있는 아내를 까맣게 잊은 채 이를 갚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결국 깡패만이 담겨지던 낚싯줄이 끊어져 버리고 그는 반디다니는 이녀 날카로운 깃발 위로 넘어지고 말았다. 좁은 위치가 닮았으면 갯바위에 머리가 찍힐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일어서서 아내가 서 있는 테라스를 내려다봤다. 그런데 테라스에는 머리카락이 흠뻑 젖은 아내가 수영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아내는 그를 내려다보며 손을 흔들었다. 위험하니까 그만 올라가. 또 넘어지지 말고. 이제 또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어? 아내는 나한 표정으로 그에게 말했다. 무슨 소리야. 계속 수영복 입고 있었는데. 졸 전에 머리까지 다 말리고 살짝 원피스 입고 있었잖아. 원피스? 나 원피스 안 가져왔는데? 그때 또 다시 낚싯대에서 무당한 방울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분명 좀 전에 낚싯줄이 끊어졌고 지금 낚싯대이나 줄이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난탄을 서둘러 낚싯대를 던져버리고 아내를 몸에 잡았다.
그리고 바로 아내의 옆에 서 있는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여자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조명이 비친 그 여자의 얼굴은 촉촉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얼굴은 이마에서부터 흘러내린 선긋빛의 피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방 옆에 서 있는 여자의 존재를 보지 못한 것 같았다. 그는 아내를 향해 소리치고 싶었지만 어쩐 일인지 목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아내를 향해 손짓을 하기 시작했다. 앞을 가리키며 빨리 도망가라고 손짓했지만 아내는 오히려 트라스 간간에 두 다리를 밀더니 누구의 질책패나 반탄을 물끄러미 달아보았다. 아내의 옆에 서 있는 여자는 당장이라도 아내를 밀어 객방위로 떨어뜨리지 않았다. 그리고 아내가 서 있는 바로 아래 객방위에서 그는 객방위 모서리에 남아있는 금금이 핏자국을 발견했다. 이제야 저렴한 가격의 이야기 가능했던 쿨빈 아이의 모든 수수께 뒤바클린 그는 날카로운 객방위들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달려갔다. 그는 삐그덕거리는 임시대단에 필사적으로 뛰어 올라가 아내가 있는 미팅 수영장으로 올라갔다. 그가 막 도착했을 때 아내는 테라스 밖으로 몸에 반이상이 나가있는 상태였다. 그는 장장이라도 떨어질 것만 같은 아내의 몸에 뒤따랐다. 그러자 창백한 얼굴과 얼음참처럼 차가운 한기를 내뿜으며 아내가 그를 귀찮았다. 아내는 이미 그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아내는 소름 끼치는 소리로 웃으며 그를 돌아보았다. 나도 같이 떨어뜨려 싶다. 그는 정신없이 아내의 손을 붙잡고 흡연하게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집까지 모두 벌어둔 채 아내를 피우고 남의 산길을 벗어난 후이야 아내는 식은땀 흘리며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남해에서 돌아온 뒤 수일의 시간이 흐른 후이야 그는 그곳에서 있었던 추억사고의 뒤를 택일 수 있었다. 부부가 묵었던 독채 쿠비나이 끝동 바로 그곳 테라스에서 밤바다를 바라보던 젊은 다다가 갯바위 위로 추악해 사망했던 사건이었다. 지금도 부부가 묵었던 쿠비나 끝동은 여전히 이야기 가능한 상태로 단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30대) 직장인 낸순간 파란 한날은 친구 준호와 강원도 대파항으로 낚시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름휴가 날짜는 아쳤고 삼각 4일간 연휴 있게 낚시를 하고픈 나날 강원도로 출발 준비를 하는 그들은 뒤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민수의 집 앞에서 만난 그들은 낚시 장비를 천다 팔에 올라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들은 무차람 만에 낚시량에 뒤따랐습니다. 휴게소에 들려 간단히 배도 채우고 상쾌한 바람을 맞은다 나름의 끄르름을 지났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일산에서 벗어나 즐길 수 있는 이 순간을 납득하고 있었습니다. 맑은 하늘 안에 낚시에 대한 기대감 또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몇 시간의 운동 끝에 강원도 대포항에 도착했고 가름다운 풍경이 찻잔 밖으로 풍겨났습니다. 푸른 바다와 항구의 고나함이 기대를 맞이했습니다. 반박한 궤들 사이로 기계와 띠걱거림을 들리고 그들은 낚시 포인트를 드나갔습니다. 낚시 방어하거지?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답을 방어하다. 어두워지기 전에 잘 잡아야지. 그렇게 두 사람은 대포항 항구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고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페트라급과 당막한 고깃빛의 사이에 있는 익숙한 포인트였습니다. 밤이 짙어질수록 집안은 바오코너에 졌고 얕은 파도 소리만이 들려오는 가운데 두 사람은 낚싯대를 주시한다 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친구가 낚시에 빠져있기를 몇 시간째
해가 저물고 밤하늘에는 달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수는 지렁이를 낚싯바늘에 꽂고 물속으로 낚싯대를 건졌습니다. 낚싯대를 건지자마자 일수의 낚싯대가 한들 났고 그는 필건 낚싯줄을 잡아단다 보기 좋게 월창을 낚았습니다. 계속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던 준호가 벽쥐를 마시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던 중 그의 낚싯대도 갑자기 요란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급히 낚싯대를 손으로 잡아당겼습니다. 낚싯대는 부러질듯 휘어졌고 준호는 민수를 거만하게 쳐다보나 낄낄거렸습니다. 거대한 얼척이 걸린 것 같은 기분에 그는 흠뻑 느끼한당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 잠긴 낚싯줄은 점점 팽팽해졌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나왔지만 그는 낚싯대를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그때 물 속에서 전해진 갑작스런 강한인데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물 속에선 거대한 웅처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낚싯줄 끝엔 검고 긴 머리카락 눈덩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는 마치 핏기처럼 굵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에 묻혀있던 테트라포트 위에서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두 친구를 노려보다가 서서히 걸어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했던 건 그녀가 가까워질수록 터벅거리는 물소리가 들려왔고 마치 물속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소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얼어붙어 있는 두 친구의 등 뒤로 지르고 검은 쇳마리를 늘어뜨린 여자가 바싹 다가왔습니다. 서늘하게 느껴지는 그녀의 향기에 그들은 돌아볼 언급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낚싯대에 걸린 머리카락을 끊어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중간에 항구에는 두 친구를 치다 그 어떤 사람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서 있던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또 불에 들려가서 놀고 싶지. 선뜻한 말에 나친 그녀는 낄낄거리며 두 친구를 집어쳐 바다를 향해 걸어만 옮겼습니다. 그때 두 친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발이 마치 누군가의 강한 음에 끌려가듯 조금씩 바다를 향해 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서가고 있는 그녀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대를 돌아본다 끔찍한 얼굴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긴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수많은 낚싯바늘이 걸려 있었고 찌부는 마치 물고기 빙글처럼 턱적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대로 끌려가다가는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이 들었습니다. 바다로 빠지기까지 고작 1m의 거리를 남겨놓고 그 뒤에서 어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랄, 싹 빠지지 못해. 주름이 삼담한 할머니는 부담을 들고 있는 방울을 손에 들고 있었고 앞서 걷는 여자를 노려보며 방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두 친구를 바다로 이끌던 여자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민수와 준호는 다리에 있는 그녀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바다를 돌아보며 방울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보고 있는 바다 수면 아래로 여자의 긴 머리카락이 가라앉으며 수면 깊숙한 곳에서 섬뜩한 여자의 눈동자가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흔들던 방울을 멈추며 그들을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옴짝없이 부딪힌 밥이 될 뻔했구만. 할머니는 여자가 사라진 바다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말없이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겁에 질린 민수와 준호는 서둘러 낚시장비를 탈수하고 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급히 차에 탄 두 사람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차문을 잠그고 서둘러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중에도 그들은 겁에 지나 있었고 자신들의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바닷속으로 사라진 여자의 환영이 쫓아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사람이 모두 빠져나간 한밤중에 한 건 없이는 절대로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어두운 대포하는 군의 테트라포트에 서 있던 여자는 바다를 떠건냐 산다라는 눈 속으로 끌고 들어가다는 원흥이었던 걸까요? (2022년) 앞에 동안지구로 일하고 있던 40대 당신이 그의 인일한 취미는 바다만 인물을 다니지 않는 낚시였다. 그는 퇴근하자 동료로부터 문의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명당 포인트를 소개받았다. 식당과 멀지 않는 포천 전수지였고 종종 괴물이 물나온다는 곳이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단이 되면 자리가 없는 괴물 포인트였지만 최근에 저수지와 관련된 총통한 소문이 들면서 지금은 낚시꾼들이 찾지 않는 드문한 장소라고 했다. 이미 밤낚시에 익숙했던 그는 오히려 사람이 찾지 않는 데는 포천의 그 저수지야말로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다. 직장 동료는 밤낚시 중에 퇴근에 서다르고 있는 그에게 걱정스러운 당도를 건넸다. 12시 전에는 저수지에서 또 나와야 돼. 요즘 울음소리가 들리면 귀든 조나무지를 부른다라고. 알았지? 얘만 흘려듣지 말고. 심각한 울음으로 정복을 하는 조명을 보며 그는 혼지렁게 웃어 보였다. 낚시 장비를 차에 실은 그는 헛한 저수지를 향해 차를 몰았다. 이미 주변은 찌릿같이 어두웠고 밤낚시를 즐기던 그에겐 벙알날 역시 조문한방이었다. 버스지에 떠돌던 현황한 소문 때문인지 여기가 규모 포인트가 맞나 싶을 정도로 주변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저수지 물가 앞에 평평한 땅을 골라 의자를 펼치고 낚싯대를 세팅했다. 작은 랜턴 하나를 켜자 연회탕 듣듯이 저수지를 비추고 그는 이곳이 아주 좋은 데모 포인트라고 생각했다. 요즘 세상에 귀신력이 있다고 사람도 포촉 비방하네. 낚시 2시간째. 경연 포인트라는 이름이 부숙하게 그는 단 한 번의 입질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수면에 떠있는 전자귀미는 미동거하지 않았고 그는 떡밥에 크게 묻혀 자신의 낚싯바늘이 반에 앉아있으는 수면에 간이 닥쳤다. 오랜 낚시도함을 다 쏟아부었지만 기사만이만치 저수지는 전문했고 휴미는 장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가라앉지 않았다. 그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이 천왕거리는 소리가 뒤나왔다. 몇번 귀다가 분충을 잡아먹기 위해 수면장 우며갔다가 가라앉을 때 귀니는 소리였다. 그는 소절한 후레쉬를 켰고 소리가 귀니 수면기 안에 불빛을 비쳤다. 분장이라도 귀묵이 소리할 것처럼 긴장되던 그 순간 낚싯대 끝이 바람소리를 내며 휘어졌고 그 속에서는 곰충한 인이 낚싯대를 뒤기저리 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는 두 손으로 낚싯대를 쥐고 물속의 괴물과 흉다루기를 하기 시작했다. 뒤로 물러서면 낚싯대가 부러질 것 같았고 더 흉해지면 낚싯줄이 끊어질 것도 같았다. 그는 균열의 기운을 일으키며 절대로 이 물고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결국 그는 낚싯줄을 당기는 힘이 이끌려 저수지를 향해 한 걸음씩 끌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또는 금단 그의 등뼈 밑까지 올라쳤고 그럴수록 낚싯기는 더 깊은 곳으로 그를 끌고 들어갔다. 물속의 뒷물은 좀처럼 짙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숨을 헐떡이며 지쳐가고 있었다. 이상했던 건 그가 포기하려고 하면 낚싯줄이 듬슴해지며 그에게 조금씩 끌려 그가 힘을 쥐어 당기면 짙은 저수지 물속으로 점점 더 끌려간다는 것이었다. 물속의 뒷물은 마치 그와 피심하다는 것처럼 그의 심기를 알고 있는 것 같았고 그는 가슴까지 물이 차오르는 것을 알면서도 낚싯대를 포기하지 않고 저수지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이제 조금만 더 끌려 들어가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한 그 순간 멀리서 밝은 후레쉬불 빛이 그를 향해 쏟아졌다. 그에게 후레쉬를 비칠 사람은 점화를 신고 있는 동네 할머니였다. 그 할머니는 있는 그와 수많은 단위의 독을 던지기 시작했다. 나 거짓말하고 싸우려는 이상한 힘이 쑥 빠져나가고 전한 낚싯대가 가벼워졌구나. 그는 낚싯대를 여전히 눕혀진 채 저수지 앞으로 걸어 나왔다. 엄청 극단 같다는 빗물을 아쉬워하는 그에게 할머니가 나를 깨끗하나 말했다. 걔가 저돌아가 앉았다. 있으면 기침만이나 됐으면 사실 그에게 빗물과의 사투는 흔한 일이었다. 지금처럼 물속 깊숙이 끌려가는 일은 없었지만 빗물을 낚은 경험이 있던 그는 할머니의 쓴소 기준이 귀단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바늘에 미끼를 걸어 저수지를 향해 던졌고 할머니는 못마땅한 얼굴로 후레쉬를 수만에 비쳤다. 니너는 나는 저 시커먼 나를 안 보려라. 그는 개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불빛이 던진 수면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요즘 세상이 귀신이 옮기어요. 혀를 끄끄 차던 할머니는 한동안 수면을 응시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좀 전에 강렬했던 손맛을 다시 느끼고 싶었고 그렇게 오탄 저수지에 올라앉아 뒷노래 입지름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덧 직장 동료가 경고했던 12시가 찾아왔다. 한참 더 번뇌해진 저수지에 비참한 주막어린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노지낚시를 하다 보면 개불이나 본청들의 짝짝이 소리를 점점 들어갔지만 시간 들리는 소리는 그조차도 처음 듣는 기괴한 소리였다. 그는 동료가 경고했던 12시가 지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낚시꾼들의 흔한 약속처럼 딱 한마디만 잡으면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낚싯줄이 틈소리를 내며 야광기가 수면 아래로 떨려 들어갔다. 그는 번개처럼 몸을 일으켜 낚싯대를 들어올렸다. 끔찍한 진원의 힘이 느껴졌고 그는 두 손으로 낚싯대를 민터잡았다. 하지만 낚싯대는 마치 물고기가 아닌 바위에 걸린 것처럼 번쩍도 하지 않았고 직면한 주막어림과 요정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겁에 질린 그가 낚싯대를 손에서 동물하는 순간 갑자기 낚싯줄이 듬슴해지며 힘이 풀렸고 그는 천천히 낚싯대를 들어올렸다. 중간중간 묵직한 힘이 느껴졌지만 그렇다고 끌어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마침내 그는 물고기를 수면 밖으로 끌어냈고 묵직하고 큰 그것을 손으로 잡아올렸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만족하고 있던 그때 아까 저수지에 독을 잔잡던 할머니가 어느새 그의 등 뒤에 와서 서 있었다. 매일 이럴 줄 알았지, 사글려. 머리채를 들고 뭐가 집타고 시작하랴. 머리채를 들고 있다는 할머니의 말에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물고기를 바라보았다.
천천히 흐르시는 빛이 물고기 비추는 순간 그냥 경악하나 주저앉았고 할머니 말대로 그의 손에는 시커멓고 긴 여자의 머리카락이 들려 있었다. 머리카락은 길게 늘어져 저수지 뼛속까지 이어져 있었다. 할머니가 후레쉬를 저수지 수만리로 비치자 그가 낚싯대를 던졌던 수만리에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여자가 얼굴만 물 밖으로 내미치 웃고 있었다. 그는 낚싯대를 모두 버린 채 그곳을 빠져나갔고 할머니는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가 버린 낚싯대를 커다란 드럼통에 걸었다. 나중에 다시 찾아간 할머니는 그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낚시꾼은 떡밥으로 물고기를 지니다고 꿰피씨는 머리카락으로 사람을 감아 물속으로 뿌옇고 들어간다고 했다. 그는 아직도 낚시를 다니고 있지만 이제 혼자서는 밤낚시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안내치지 않는 괴물 포인트를 찾는 낚시꾼들은 흡투한 저수지로 향하고 있다. (2018년) 여름 29살 동갑내기인 편수와 종선은 경기도 구리에 살고 있는 동네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꽤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낚시를 가장 좋아했고 덕분에 주말이나 휴가 때면 항상 바다 낚시와 빗물 낚시를 가곤 했습니다. 직장인이었던 그들은 금요일 저녁 낚시 계획을 잡았지만 퇴근 전부터 쏟아지는 소나기에 출발을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트렁크에 낚시단들을 가득 실어놓고 차에서 귀개하고 있었지만 비는 도무지 그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자는 낚시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한수는 모처럼 만에 낚시 계획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몇 년 전에 회사 동료들과 같이 갔었던 경기도 남양주의 손마카라도 가야겠다는 결심을 붙이게 됩니다. 그곳은 비를 피할 파라솔도 있고 집과도 가까우니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경기도 구리를 벗어나 남양주에 있는 낚시터로 차를 몰았습니다. 좌돌차는 어느덧 국도를 벗어나 비포산도로를 달렸지만 그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왔었던 낚시터 입구를 탔지 못하고 그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만 있었습니다. 여기쯤일 텐데 왜 낚시터 입구가 안 보이지? 그렇게 몇 바퀴를 사행으로 운전하던 그는 마침내 오래전에 딱 한 번 와봤던 낚시터 입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건 뒷고장길이긴 해도 깨끗하게 관리되었던 낚시터 입구가 비전과는 다르게 빈과 쓰레기들로 막혀 있었습니다. 낚시는 거세게 떠었던 빗줄기도 약해졌고 그는 차에서 내려 뒤를 막고 있는 쓰레기들을 양 옆으로 치웠습니다. 쓰레기를 다 치우고 다시 차에 타려던 그는 구성원 박초들 사이에 버려져 있는 낚시터 입간판을 발견했습니다.
깨지고 부서진 입간판을 보니 이상한 마음도 들었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고 깊어져 하는 내리막길의 끝에 있는 낚시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낚시터를 살펴보았습니다. 입장료를 받는 관리실은 불이 꺼져 어두컴컴했고 좌배마다 설치된 파라솔은 찢어지고 부서져 있었습니다. 마치 숲속에 있는 작은 저수지 같아서 마음에 들었던 낚시터가 지금은 선풍한 기운을 뿜어내는 총각처럼 망가져 있었습니다. 낚시터는 버려진 지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아쉬웠지만 그는 돌아가야만 했고 그렇게 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불빛 하나 없이 새카만 낚시터 물속에서 천방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 물고기를 마시고 갔나? 낚시관이었던 그는 무서움이나 두려움보다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꽤 오랫동안 굶은 상태일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떡밥을 뽑고 달라들 물고기들이 먼저 생각났습니다. 폐악한 낚시파는 이버루를 지불할 필요도 없었고 공짜로 손맛을 실컷 보고 갈 생각에 그는 뒤떠갔습니다. 결국 그는 가져온 낚싯대를 세팅하고 자대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녁 11시 사방에 숲이었던 그곳은 더할란 역시 곤매했고 낚시꾼이 한당당당 골라하니 오히려 그를 흥글시켰습니다. 전에도 이곳에서 꽤 큰 부마를 작업을 그는 그날의 손맛을 다시 느끼고 싶었고 의자에 앉아 새파란 물 위에 떠있는 야간 깨는 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방반이나 그의 발목을 잡았던 것과는 달리 미끼를 여러 번 갈아가도 물고기는 전혀 입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료한 아픔이 쏟아지던 그때 쏟아지는 빗줄기에 낚시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좀 전에 전화했습니다. 현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나는주 낚시터에 있다는 것을 밝혔고 그곳의 상황을 친구에게 설명했습니다. 다 버리고 떠날 것 같은데 물고기에 있다니까? 진짜 안 올래? 거기까지 할 말이도 몇 남았다면서 난 안 갈래. 기다려봐. 영상 전화로 낚시로 보여줄게. 진짜 아무도 없어. 현수는 영상 전화를 켰고 핸드폰에 기기전이 돌리며 낚시터를 친구에게 돌아주었습니다. 봐봐, 아무도 없지. 여기는 물고기에 네가 다 잡을 수 있다니까? 현수의 말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던 친구가 교환 뒤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나? 그런 말 죽었어? 여자? 현수는 어죽컬컬한 낚시터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말과는 달리 그의 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그는 친구가 자신을 놀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싫으면 오지 마라. 나 이제 실컷 잡고 갈 테니까. 저 남자는 또 누구나? 거기 취업한 거 맞아? 친구는 비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고 현수는 의자에 털썩 앉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게임에 집중하고 있던 그의 귀에 이상한 주말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 같았고 혈안의 말이 아는 것처럼 알아들을 수가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문득 친구의 말이 떠올랐고 벨크로 후레쉬를 들어 소리가 나는 자리를 뒤척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낚시터에는 그를 제외한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고 이상한 주먹거리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잘못 들었나? 그는 일부러 헛기침을 크게 하며 다시 낚시를 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흙을 밟는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발소리는 하늘 곳이 아닌 이곳 저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고 그냥 벌떡 일어서서 후레쉬를 물 건너편 자대로 비켰습니다. 그곳에는 좀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지의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여자가 서 있었고 여자의 얼굴은 머리카락이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나, 저 여자는 뭐 이제부터 있었던가? 평소 같았다면 다른 낚시꾼에게 인사를 건네고 조항을 돌아보겠지만 선납한 자대의 여자는 낚시를 하러 온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서서 그를 동겨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했던 건 큼큼한 어둠 속에서 후레쉬를 껐는데도 건너편 자대의 여자 모습이 그의 눈에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수는 조용하게 핸드폰을 꺼내 친구에게 영상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친구 존선이 전화를 받았고 현수는 핸드폰 렌즈를 건너편 자대의 여자에게로 향했습니다. 아까 뒤가 가까운 여자가 저 여자 받아? 절전 비춰가 아무것도 안 거리잖아. 무슨 소리야, 난 뒷일인데. 현수는 다시 카메라 렌즈를 자신에게로 향했고 그때 존선이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야, 저 여자가 왜 네 옆에 서 있냐? 그때 전화가 강제로 끊겼고 거그지린 그는 미친 듯이 달려가 이던식 화장실 안으로 먹여 숨겼습니다. 불빛 하나 눈엔 비단수 화장실 안에 숨어있는데 문 밖에서 누군가 흙을 깔보냐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고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의 중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차가운 공기가 화장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낡고 벌어진 문틈으로 누군가의 소를 끼치는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벌벌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꽉 쥐고 있는데 문틈으로 관을 들여다보던 눈동자가 그를 노려보더니 치겠다. 자기 숨어 있었니? 그날 차도거주 채 낚시터에서 도망쳤고 결국 다음날 날이 밝고 나서야 차를 찾으러 다시 그 낚시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멀쩡하던 그의 차는 귓다리가 모두 방전되었고 더 이상했던 건 그의 자동차 앞유리에 사람 손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차는 어젯밤에 숨었던 이동식 화장실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 손도 아닌 두 손 자국이었는데 마치 본네트에선 요리를 짓고 차를 쥐어오른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혼자서는 절대 밤낚시를 가지 않았고 특히 주인이 떠난 새 낚시터에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초대딸, 약 쓰면 샀노?
2012년 12월 대진달 강원도 속초에서 택시기사를 하고 있는 A씨는 마지막 손님을 목적지에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저녁 11시 개포원 뒷길로 차를 몰던 그는 어두컴컴한 인도에 서 있는 젊은 여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거산들이 장박해 있는 흥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도로를 건널 생각도 없어 보이고 택시를 찾는 것 같지도 않던 그녀를 그는 그저 단순한 취객이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는 그녀 앞에 차를 세우고 창문이 나왔다. 어디까지 가세요? 임신의 난에 그녀는 안간 대꾸도 없이 어두컴컴한 항구를 바라보고 만졌다. 일씨는 그제서야 그녀의 인색을 정확히 볼 수 있었다. 그녀는 10일안의 추운 날씨와는 낫지 않나 건정상 원피스 탈인의 면달이었다. 검고 긴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그녀가 서 있는 바닥은 물기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오싹한 기분이 들었던 A씨가 창문을 움직이고 출발하려는 순간 어느새 그녀가 걸어와 A씨의 택시 뒷자리에 앉았다. 가까이에서 본 그녀는 퀴퀴함 없이 창백한 물문에 흠뻑 젖어 있었다. 캔들을 붙잡고 있는 A씨의 팔이 후두루들 떨릴 정도로 택시 안을 수십한 영왕장처럼 차가운 공기로 가득 채워졌다. A씨는 눈리하고 그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손님, 어디로 가는 걸까요? A씨는 여기가 목적지인가 싶어서 차를 멈추며 그녀에게 물었다. 여기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녀는 대꾸도 없이 택시에서 내리더니 어두컴컴한 흥도를 향해 걸어갔다. 얕은 파도에 뜨거덕거리는 어선들이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녀는 맨발로 걸어다니며 정박해 있는 공깃배들 사이에 미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뭔가를 분주하게 찾고 있는 것 같았다. 택시비도 주지 않고 내린 그녀에게 A씨가 가급하게 걸어갔다. 손님, 택시비는 주셔야죠. 그녀는 몹시 다급하게 걸어다니며 둔덕해 있는 공깃배들 사이에다 무언가를 닦고 있었다. 손님, 택시비 달라고요. 그녀는 방파제 앞으로 달려가 페트라커트위를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벗붙는다. 그것도 한겨울의 추운 날씨였고 높은 파도에 젖어버린 페트라커트위를 그녀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옮겨다니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시점물과 가래로 향해 있었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다가 테트라포트위에 바싹 엎드려 구멍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닦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하겠다 싶었던 A씨는 그녀가 서 있는 방파제 앞으로 달려갔다. 빨리 나오세요. 거기 빠지면 큰일 나요. 그렇지만 테트라포트위를 걸어다니던 그녀는 이내 A씨의 시선에서 사라져버렸고 A씨는 택시에서 랜턴을 꺼내와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손님 어디 계세요? 이미 택시비를 받을 생각은 포기한 주물이었지만 그렇다고 이 어두운 밤에 여자를 혼자 항구에 두고 갈 수도 없었다. 위험하긴 했지만 A씨는 랜턴을 한 손에 들고 조심조심 테트라포트 위로 올라갔다. 한 발씩 내디딜 때마다 발이 미끄러지며 아찔한 상황이 이어졌고 A씨는 더 이상 흥걸음도 이길 수가 없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A씨는 결국 돌아서기로 결정했다. 아찔한 테트라포트 내에서 겨우 몸을 돌려세웠을 때 A씨는 자신의 등 뒤에 서 있던 그녀와 전면으로 마주쳤다. 깜짝 놀란 A씨는 테트라포트 구멍 사이로 랜턴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녀는 창백한 앙구며 서서 A씨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겨울 차가운 바닷바람보다 더 서늘한 기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손발이 떨려오고 심장이 벌렁거렸지만 A씨는 피어난 척 그녀에게 말했다. 택시비는 됐으니까 빨리 나가라고요. 위험한 이유 뭐하는 짓이에요 지금.
그녀는 손가락을 들어 테트라포트의 끝 지점을 가리켰다. 걸음은 옮기라는 일시를 그녀가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더니 일시의 팔을 힘껏 다갔다. 그녀에게 팔이 잡힌 일시는 마치 칼이 베인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기념도 나오지 못할 만큼 엄청난 고통이었다. 가까이에서 정면으로 마주본 그녀의 얼굴은 살아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문고리였다. 이상했던 건 그녀의 끔찍한 얼굴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그녀는 코가 맞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메이시를 보며 속삭였다. 제다다다. 그녀는 일시의 팔을 잡아 끌고 테트라포트를 상큼상큼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장소였다. 이대로 끌려가면 꼼짝없이 죽겠다고 생각한 일시는 뒷면을 꺾 그녀의 손을 부리치나 테트라포트를 달려갔다. 그녀가 맨발로 쫓아오고 있었지만 일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까지 달려갔다. 심장은 쿵쾅거리고 흔들을 붙잡을 손은 후두두두 떨려왔다. 겨우 시동을 걸고 도망치려는데 자동차 앞내리고 그녀가 얼굴을 갖다 댔다. 일시는 후진 지하를 놓고 택시를 돌려 미친 듯이 큰 도로 위산에 차를 몰았다. 그 뒤로 곧장 파출소로 달려간 일시는 경찰에게 뒷다리를 보여주며 불에 한박 젖은 여자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뒷다리를 유심히 바라보던 경찰은 손으로 뒷자리를 만져보더니 묘한 표정으로 일시에게 물었다. 근데 시타는 하나도 안 조졌나요? 그 여자 여기 앉았던 거 맞아요? 일시는 그럴 리가 없다는 얼굴로 뒷자리를 만져보았다. 경찰 말대로 뒷좌석은 물기 하나 없이 건조하게 날라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일시는 뒷자락 끝 침대에 몸을 눕혔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날 밤 일시는 밤새도록 반복되는 악몽에 시달려야만 했다. 악몽 속의 일시는 아까 택시 뒷자리에 앉았던 여자처럼 테트라포트에 엎드려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 여자가 테트라포트 구멍 사이에 빠져 하우적거리며 일시의 팔이 잡아 끌어내리는 꿈이었다. 악몽에서 깨고 다시 잠이 들면 같은 악몽이 반복되었다. 악몽 속의 여자는 테트라포트 구멍 사이에서 허우적거리며 같은 말을 치마갈았다. 꺼내줘, 꺼내줘, 꺼내줘. 그렇게 시일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밤, 택시를 몰고 퇴근을 하던 임씨는 한도 앞에 몰아있는 경찰들을 발견했다. 경찰들은 테트라포트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신을 인양하고 있었고 금이 시신은 택시 뒷좌석에 탔던 그 여자였다. 결국 그날 밤, 그 여자가 그곳에서 사고사로 죽었다고 생각한 일씨는 여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며칠 후 일씨는 경찰에게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여자의 사망 추정일이 일씨의 택시를 타기 한참 전인 한 달 전이었다는 것이다. 오늘 들은 이야기가 모두 진실인지 아니면 단지 또 다른 전설일 뿐인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에는 여전히 모험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의 사건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그 끝은 우리 모두가 알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여러분, 그 호수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곳에서 본 것은 단지 환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존재했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은 무엇인가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이름 없는 두려움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